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월 18일 새벽 1시 반이 다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심야방송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야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또 낮방송도 더 많이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집 아파트 바로 옆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여기에서 GH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전세를 들어 살았어요. 무려 이 9억 원짜리 전세를 살았는데,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5평대 아파트 9억 원인데요, 여기에서 젊은 직원들 4명이 함께 썼다, 이렇게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뭘 했느냐,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재명 저격수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바로 2401호가 이재명 아파트예요. 109동 2401호. 바로 그 옆에 2402호가 지금 문제의 성남, 말하자면 주택공사가 전세 들은 이 방입니다. 자, 여기에는요,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와 최고 측근 중에 한 사람인 부부가 살다가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가면서 전세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 박수영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게 합숙소인데 여기에서 말이죠, 선거 아지트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 아지트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파트를 주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젊은 사람 4명이 쓰는 것도 사실상 기피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요, 현지 직원 합숙소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선거를 돕기 위한 아지트로 쓰였다라는 의혹이 짙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박수영 의원이 예건 중에 의미심장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거, 반드시 수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재명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아니면 과거 대선 때 드루킹 같은 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이재명 후보의 비선 사무실로 쓰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요, 김혜경 씨가 초밥, 10인분 등 엄청난 양의 음식을 배달시킨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음식이 2402호로 배달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 집의 이 주인은요, 본래 이재명 후보 부인과 가까웠고, 부부와 가까웠고, 이 캐나다까지 김희경 씨가 같이 간 그런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성남시 산하단체 낙하산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용역직으로 일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이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경기지사 이 법인카드인데, 원래 남경필 지사 때는요, 본인하고 비서 딱 2개만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지사일 때는 법인카드를 7개나 만들어서 돌려 썼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 김혜경 씨가 썼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법인카드 의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전 선거운동한 이 공약을 개발한 공약 산실이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캐내야 되는 것은 드루킹 같은 팀이 썼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비선 사무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반드시 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원희룡 본부장이 말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 GH, 즉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가 100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대위 측에서요, 이러한 논란을 반박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가 1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가지고 원희룡 이 본부장이 그러면은 100개 이상 다 수사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2021년도 기준 인원이 GH 주택도시공사가 713명인데 세금으로 합숙소 100개를 운영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133개인가가 있다고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요, 이현욱 사장 취임한 이후에 2019년도에 정원이 150명이 늘었는데 대부분이 인면 출신들, 경호업체 출신들, 댓글부대 운영 능력자들을 취업한 것 아니냐, 이거를 조사하라. 이 얘기는요, 아까 이 박수영 의원이 얘기한 드루킹 팀 같은 것이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거하고 지금 원희룡 이 본부장이 얘기하는 댓글부대 운영한 거 아니냐,
이 조사하라 이런 얘기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폭로 사실이다. 자, 그래서요 이미 이 이재명 후보의 옆집 이 전세를 계약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이 해당 집이 결국 선거 조직 운영에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의심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 선대위 측에서는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러면서요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 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후보와 선대위 모두 경기도시공사의 합숙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공사 숙소에 관여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어떻게 자기 옆집인데 우리도 자기 옆집 사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걸 몰랐다? 만약에 옆집에 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살았다 2년간이라 그러면요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어. 아니 옆집하고 그렇게 사이가 무관심하게 사는데 어떻게 5천만 국민을 말하자면 상대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주권 체면 아니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죠.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쥐구멍 파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쥐구멍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말이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마지막 청와대 감사를 합니다. 과연 이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 제대로 감사하도록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청와대 감사 담당이요 감사원에 있는 행정안전일과라고 합니다. 지금 이미 6개 위원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6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실지 감사 중에 핵심이 바로 업무 추진비, 그 다음에 정책 연구 용역비 집행 실대라고 합니다. 이제 본래 이건 이제 만약 국회가 제기한 문제가 뭐냐, 이 6개 위원회가 업무 추진비를 과다 집행하거나 아니면 정책 연구 용역의 연말 계약 그리고 수의 계약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감사인데요. 마지막 정기 감사예요. 대통령 선거 기간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이달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비서실하고 안보실, 그 다음에 경호처 실지 감사를 이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실질 감사인데 이제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 지난 11일 날이요.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비서실의 특활비 지출 내용,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감사원의 이번에 감사가 제대로 이 김정숙 여사 이 옷값 같은 거 이게 이제 의전 비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제대로 캐낼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미국발 뭐라 그럴까요? 이 인플레가 우려가 심상치 않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경제 뉴스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는데요. 바로 이번 이 기사의 내용은요. 이 최원석 조선일보의 국제경제 전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원석 기자가 이 경제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내용도 어렵고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상당히 이론적으로 분석을 아주 잘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최원석 이 전문 기자가 쓴 이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자, 그래서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냐면 미국 경제가 만약에 이분이 전망하는 대로 지금 이제 40년 만에 미국 경제가 지금 인플레에 직면해 있는데 자, 대공황이 연상이 된다, 떠오른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을 우려하는 이러한 이 분석 기사입니다. 3가지 이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 독감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꼭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가 쉽게 가볍게 간단하게 요약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7%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심각한 인플레에 직면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미국의 비금융 부분의 채무 비율이 1930년대 대공황 때하고 비슷하게 역대 최고치를 이루고 있고, 대공황의 방아쇠는 바로 약간의 금리 인상에서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진압을 위한 금리 인상이 오히려 역대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유, 미국의 인플레와 장기금리 상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인플레가 가져올 무시무시한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장기금리, 즉 10년 국채 이자율인데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미국 장기금리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장기금리는 연준의 개입보다는 시장 자체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진짜 시장의 움직임과 그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기금리가요 2%까지 올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 상당한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린 인플레가 장기간에 걸쳐서 커다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린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물가 상승을 그린 인플레라고 하는데, 이 그린 인플레도 미국에서 미국발 인플레하고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50년 탈탄소를 달성하려면 주요국의 인플레율이 최대 약 2% 정도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인플레가 발생하는 요인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탈탄소 대응을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생기는 수급의 핍박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탈탄소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의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또 생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플레 요인. 세 번째 인플레 요인은 탄소 가격의 도입 그리고 인상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인플레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이죠, 미국의 중국 공급망 단절, 이러한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러한 중국 공급망을 단절하려는 전략이 거꾸로 미국의 부배랑으로 돌아와서 인플레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인플레가 쉽게 진압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미국 스스로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발 인플레라는 거예요.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는 뭐냐?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생산비 상승, 공급 물가 상승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말하자면 미국 인플레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엄청난 고통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상당한 공개적인 경고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수족을 잘라내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것은 여러분들 열차에 윤석열 후보 구두발 올린 거,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상일 상근 보좌역이 이걸 SNS에 올리면서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한상 고려대 교수, 이 고려대 교수가 요즘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의 유세차 전복 사고 난 거, 이거를 비하하는 또 입장문을 올려서 또 비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선대본 실무자들이 여성을 불법 촬락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제 이제 선대본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유세 현장 사고를 조롱하거나 상대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구성원 개개인의 실수가 당을 욕되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불설수가 없도록 몸가짐과 언행에 주의해라. 이렇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매일 저녁 1일 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자,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
그 압도적으로 리드하는 국면. 제가 뭐 13개를 조금 전에 여론조사 금주에 들어와서 13개를 제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13개 전부가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이 기강이 해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말하자면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이 행안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의 변화를 노리고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단체장 간선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방의원 지금 자치단체장 전부 직선 선출인데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추가되는 방식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원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지방의원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중에서 지방의회를 선출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리고 반대예요. 세 번째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즉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로 분산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말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 그래서 반발이 얘기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종종 이제 고민정 의원 얘기를 하는데 이 고민정 의원이 결국 또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오늘 말이죠, 이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기독교 천주교 의원 5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집단 성명문의 핵심은 바로죠,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가 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 그리고 무속과 주술 논란으로 국민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가 윤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면서요, 신천지는 종교계는 물론이고 대법원에서도 말하자면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사이비 이단,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윤 후보와 국민의힘과 유착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이러한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소상하게 해명하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무속과 주술, 그리고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사과하라. 이런 아주 궤변 같은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후보의 이 선총알 이것과 관련해서 신천지 상징과 같다. 이만희 교주의 L자 손가락에 V자 표시하고 윤석열 후보의 L자 손가락과 V자 표시,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만 볼 수 있느냐, 이러한 성명문을 지금 지금 내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에서의 열세에 관해서 굉장히 비관론에 빠지고 있고 패배의식이 만연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54명의 집단 성명이다, 이 외형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거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강력히 반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승호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L자 손 모양을 한 사진을 페북에 올리면서 이번 성명에 포함된 고민정 의원을 향해서 저희 당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고민정 의원님 오늘자 발언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고, 국민의힘의 청년 보좌이긴 박민영 씨도요, 이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L자 손 모양 사진을 페북에 올리면서 이쯤 되면 신천지가 이 알루미나티가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이 우회적 비판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5, 6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한번 쭉 정리해서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후보의 국민에 대한 예의, 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수 국민은 윤석열 인물 아닌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있다. 야당의 단일화 노력은 득표 전략을 떠나서 지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렇게 지금 강력히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러니까 자강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칼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주무시지 않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쑥날쑥한 이번 대선 여론조사 중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고 있는 지표는 항상 50에서 55% 안팎에 달하는 정권교체 희망 여론이다. 알뜰폰을 포함한 RDD 방식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칸타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11월부터 지금까지 정권교체 희망 여론은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이에 반해서 정권유지 희망 여론은 33에서 36%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선거에 남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밖에 없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단일화를 하든 말든 후보들의 선택일 뿐인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 지금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상당수는 어쩌면 거의 대부분은 윤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것이다. 윤 후보가 20, 30년 정치를 해온 사람들을 제치고 갑자기 야권 후보로 부상한 것은 순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맞선 1년여의 행적 때문이다. 이것으로 윤 후보는 반문재인이자 정권 교체의 상징이 됐으며 이 외에 다른 정치적 업적은 전무하다. 그래서 윤 후보에게서 정권 교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 다수의 바람에 얹혀있는 윤 후보 처지에서는 설사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그냥 이대로 가도 당선된다고 해도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선거운동의 전략 전술을 떠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 문제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선 캠프를 보면 세월이 흘러도 바꿔지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진영은 자신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진다.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자기 지정에서 나타나는 자만심의 조짐을 잘 다스렸다. 한국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 된 듯이 행동하는 자만이다. 윤 후보 캠프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는 자만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은 산술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의 표가 투표장에선 윤 후보 쪽으로 어느 정도 몰릴 수 있다. 여기엔 조금만 모험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따라 떠오른 사람이 정권 교체를 판돈으로 걸고 모험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2012년 대선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줬다. 당시에도 이명박 정권 교체 여론이 대체로 10% 이상 높았다.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모두 정권 교체를 내세웠다. 여론조사 가상 대결을 하면 누가 되든 단일 후보는 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단일화 협상에 나선 문재인 측이 시종일관 안 후보를 압박해 무릎을 꿇리려 했다. 결국 안 후보는 돌연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거의 잠적해버렸다. 그런 식으로 단일화가 되자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은 박근혜를 앞서지 못했다. 놀랍게도 정권 유지 여론도 점점 높아져서 정권 교체 여론을 역전했다. 당시 문 측이 단일화는 정권 교체 지지 국민에 대한 예의라는 마음가짐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국민의 마음은 힘만 앞세우는 야권 단일화 후보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대로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 4배 이상 차이 나는데 여론조사 경선을 한 경우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결국 윤 후보의 자세와 태도 문제다. 윤 후보가 안 후보와 단일화하는데 진정성 있게 성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표가 몇 프로 더 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예의다. 그런 뜻으로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단일화 노력을 해야 한다. 단일화를 해도 선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단일화 성사나 그 효과와 별개로 지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야당 후보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예의다. 자, 이 대목 제가 보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맨 먼저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